축구할 때도 전반전 처음 5분, 후반전 마지막 5분 조심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방미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논란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그 워싱턴 선언까지 도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김태호 차장이 핵 공유,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The Music Die.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앤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유튜브로 라이언님께서 이 방송은 패널들이 다 좋습니다. 편향적이지 않고 날카로운 분들만. 네. 편향적이진 않은데 날카롭다. 그렇죠. 편향적이지 신경이 않- 날카로운. 신경이 날카로운. 네, 근데 뭐 날카롭죠. 사실은 이 방송은 네. 사실 진행자가 제일 좋아요. 그럼요. 최고의 아. 방송이죠. 진행자가 제일 훌륭해. 그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서. 네. 아니 이런 걸 하여튼 5분은 끌고 가야 되는데 말이야. 아직 내가 얼굴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자화자찬 이 잡벅 이 스타일을 말이에요. 얼굴이 이미 두껍다는 거를 표현을 해놓고 또 얼굴이 그죠? 두껍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얼굴이 우리 두꺼운 네. 행위 아닐까요? PD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요. 아니요, 절로 이렇게 애드립 칠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상업 그래요? PD는. 네네네.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은 약간의 자뻑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 약간 자뻑. 네. 이게 그럼요.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 저는 우리가 진행자도 그렇고 이 배수진 패널도 그렇고 네.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넘버원이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잉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왜 하면 돼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면 되죠. 우리가. 그럴까요? 아 영어로. 우리도 영어 연습을 잘 할 수 네, 있어요. 언젠가는 저 LAN의 라디오 코리아 쪽으로 진출해 보도록 하고.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좀 보죠. 요거 있잖아요. 국빈 방문 여론조사. 근데 배 소장 예.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이 나왔어요. 예. 일단 결론부터 지지율 1% 떨어졌다고 하고 어제 나온 리얼미터는 1.9% 올랐어요. 네. 이거 뭐예요? 국빈 방문 가면 대부분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그냥 만약 거기서 엄청난 실수가 떨어지든지 예. 왕창. 근데 이건 뭐 어떤 조사는 오르고 어떤 조사는 아니 내리고. 이건 저기 물론 조사 방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될것 결과부터 같아요. 저-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고 갤럽은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내려가느냐 이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얼미터가 최근 조사인데 리얼미터가 참 특징적인 게 월화수목금인데 금요일 또 올랐네. 금요일이 올랐어. 그러니까 뭐였지? 갤럽이 목요일까지 조사해요. 네. 그런데 갤럽은 목요일까지 조사했는데 발표가 됐고 네. 리얼미터는 올랐는데 금요일이 올랐네. 월화수목금 중에서. 예간 조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금요일께 반영이 돼서 리얼미터는 지지율 오른 거나 나오고 그런 것도 좀- 갤럽은 예. 금요일께 반영한 또 떨어진 거 나왔다고 하면 그럼 금요일에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약간 좀 이제 이 자동응답 조사의 선행 효과 먼저 변화를 먼저 감지해서 이제 올라가는 좀 현상이 있어요. 오를 때는 자동응답이 먼저 올라가고 빠질 때도 자동응답이 좀 먼저 빠지고 그럼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뭐가 있었냐니까. 그거죠. 이 오성식 효과. 어? 오성식.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 라디오 팝송 DJ로 유명했던 안녕하십니까 오성식입니다 하는 그 오성식이 있거든요. 이 성대모사를 네. 하시는군요. 지금 못 알아들어. 이거 누구 따라한 건지. 근데 오성식 씨는 뭐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오성식 이 라디오 DJ가 유명해요. 예전에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연설, 상원 연설에 대해서 만점을 주겠다 그랬어요. 본인이. 저도 기사 이게 봤어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는 긴가민가했는데 대통령의 이 점수를 줄까 말까 좀 했을 텐데 영어 연설 나오니까 점수를 준 거죠. 그런데 영어 연설은 상당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지 않고는 그 정도 영어 연설하기를 미국 상하원 앞에서 어렵거든요. 다 영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떨리긴 진짜 떨릴 것 같아. 그런데 대통령의 액센트나 특히 이제 BTS가 백악관은 먼저 갔지만 의회는 내가 먼저 왔어 하는 그 표현은 잘 들렸어요. 굉장히. 그 쉬운 영어로 중학생도 이해할 만한 용어로 뭐 10번을 다듬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점수를 줬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선언이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곱씹어보고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고 사실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지지율이 어떻게 연동됐는지는 이번 주 초 중반까지는 봐야 되는 문제인데. 아,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더군다나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는 금요일이 포함됐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될 틈새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하고 시점상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김수현 평론가 보시기에는 워싱턴 선언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꽤 있었다 아니면 별로 네, 없다. 저는 반등 소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등 소지? 네, 어떤 것이냐면 이를테면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40으로 빠지는 그 구간이 있고 40에서 30으로 빠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50에서 40으로 빠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탈한 사람들은 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많다면 40에서 30으로 떨어질 때 이탈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대줘봐봐. 예, 그냥 이대로 내가 뭐 지난 대선 때 투표한 거 이런 거 후회하고 싶진 않아.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그 호재랄까 이런 것들이 잡히면은 바로 내가 그래도 긍정평가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2층이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 중요시하게 생각을 할 텐데 워싱턴 선언에 뭐 기존의 해구산 개념에서 추출된 것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좀 최대한의 한도에서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구도 자체를 허물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네. 중요한 건 이제 피드백 효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요? 일본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컵의 문을 반 채웠다 그러는데 그 뒤에 뭐 일본의 태도를 보면 뭐 컵이 어디 있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별로도 안 채워줬어요. 네. 이번에 채우려나? 기시다 총리 오면? 그러니까 하야시 외상의 경우에는 뭐 우리 강제징용 뭐 그건 모르는데 우리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일단은 금요일까지 실시된 거지만 저는 이번 주에도 더 올라갈 여지도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결국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에드 케이건 NSC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이 물론 이거 핵 공유는 아니다 그랬지만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핵 공유에 상응하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네. 그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컵에 물을 반 이상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 여론이 영향을 받죠. 바이든 여사도 너무 좋았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본의 경우에는 좀 허망했다면 그 뒤에 피드백이 안 나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7일 8일 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을 한다면 지금 예상은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컵의 반의 반이라도 물을 채워주는 이른바 이게 여론에서는 중요한 데이터에 중요한 피드백 효과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김태현 진행자에서 누가 내가 잘해줄게 그랬는데 정작 잘해주는 게 없어. 그러면 이 관계는 좀 무상하고 허망한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NSC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핵 공유는 아니지만 핵 공유와 다름없는 걸 SSBN 핵 탑재 잠수함이에요. 이게 오하이오급인데 잠수함 중에서는 제일 덩치가 큰 겁니다. 제 덩치만큼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보내서 핵에 대한 어떠한 도발을 일삼을 경우에는 자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게 미국의 태도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여론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어떨까요? 이 워싱턴 선언 내용을 보면 이제 확장 억제를 이제 구체화했다. 우리 쉽게 네. 얘기하면 그것까지는 있는데 NPT 준수하니까 자체 핵무기는 일단은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보수층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좀 높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요 워싱턴 선언 요게 보수층을 어떻게 견인할까요? 보수층이 정책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영 중심으로 갈 거냐 이 기로인 거거든요. 저는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진영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오묘한 외교의 이치인데 이게 비슷한 현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하니까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이치 비슷한 겁니다. 예, 그때 만약에 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했으면은 굉장히 이제 한나라당 원래 반대하던 사람은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해버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대통령을 이해해주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나는 파병이라는 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네. 내가 지지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으니 네. 나는 인정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추진도 하고 이렇게 네. 됐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거꾸로 이것도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뭐 같은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들하고 견줘봐도 강성 외교 노선을 표방을 해왔어요. 올해 초만 해도 뭐 핵무장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네. 근데 묘하게도 그 대통령 손으로 봉인해버렸다.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조선일보 등등에서 이제 사설로 반발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첫날.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정부를 흔들 정도의 보수 세력 내부의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건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똑같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전술핵 해배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막 들고 일한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이거를 핵무장을 할 때는 포기해야 될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는 그걸 포기할 수 없다. 핵무장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억눌려지는 핵무장 요구가 또 가뜩이나 내년에 총선도 다가와 있는데 이걸로 보수 세력 내에서 뭐 분열을 할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뭐 보수 세력에서 일부 반발은 있지만 어쨌든 진영 대 진영 대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전술핵 배치 왜 못 받아냈냐? 독자 핵무장 왜 봉쇄됐냐 이렇게 따져 묻게 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예. 그러면 속으로는 자체 핵무장 포기한 그렇죠.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현실적으로 이런 걸 얻어왔으니 나는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겠어 이런 게 작용할 거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게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오피니언 라이브나 썸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뭔가 뚜렷한 연관어가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다들 이게 뭐지 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뭐 핵 공유도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뚜렷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인가? 그러면 핵을 봉인했으니까 평화인가? 이게 아리송해요. 근데 이제 김순민 평론가의 분석대로 그건 보수층이 이탈한, 보층은 이탈은 안 하죠. 보수층이 이탈은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도층과 무당층과 그다음에 MZ세대 청년층은 조금 아리송한 상태예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도 이야기하듯이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잖아요. 컨설테이티브는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강경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과 협의하에. 그러니까 이걸로 좀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저 김수현 평론은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의 이 국빈 방문 성과. 국빈 전반적으로. 방문 자체 12년 만에 방문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였고 또 계속해서 환대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일각에서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경제적 성과가 빈약하다. 이거는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겠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남아있는 관건이 정무적으로 이걸 처리하는 감각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감각. 축구할 때도 전반전 처음 5분 후반전 마지막 5분 조심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방미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논란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그 워싱턴 선언까지 도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김태호 차장이 핵 공유 사실상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The Music Die 그 백악관 만찬에서의 그 음악이 죽어버렸어요. 음악이 죽어버렸어. 이게 비슷하네요.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건 더 뮤직 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좀 컸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 정치, 국내 정치에서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짧게 같이 지적합니다. 국내 여론 관점에서 보는 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는 좋았죠 이번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장면이 연출됐고 뭐 아메리칸 파이까지 우리 방금 김수현 평론가가 또 열창을 해줬는데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 근데 대통령이 Long time ago. 대통령이 이제 잠깐만 좀 더 해봐요. 조금만 더 해봐요. 가사를 여기까지. 아니 거기까지 한 번 더. 아. Long time ago. 다음 주에 The music die. 그다음 가사가 더 연습해서 봐요.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be make 노래를 me 못하면- smile인데 네.
여하튼간에 그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미국에서의 분위기 훈훈했고 좋았는데 이번에 그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걸 보면은 무당층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당층이라는 게 여야 정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방문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국내 여론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쑥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미국과 끈적끈적해졌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내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하계장터를 불러라. 하계장터. 그렇죠. 하계장터를 아메리칸 파이에 이어서 부를 때다. 화개장터 저작권자가 또 국민통합위원장이시죠. 누구요? 김한길 위원장이 화개장터 저작권 맞아. 작사가 맞아요. 그래요? 네네. 저 노래는 조영남 씨가 부른 하계장터. 네. 저기 국내 지지율 좀 볼게요. 정당 지지율. 이게 보니까 지난주에 갤럽 조사 보면은 민주당 혼자 5% 뛰었어요? 그렇죠. 뭐 이게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제일 궁금할 것이 돈 봉투도 있는데 왜 올라가냐. 반사이익이죠. 다른 것보다는 반사이. 결과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라는 이 질문의 구조가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쪽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는 1%포인트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서 안 좋은 상태니까 그 반사이익을 물론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결집한 것도 있겠지만 반사이익이 반영이 됐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려가요. 조금이지만 내려가고 국민의힘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여당의 지지율도 올라간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는 성격이 강한데 돈 봉투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박광호 원내대표 선출됐잖아요. 네. 그리고 저 내일 뭐 쇄신이총 연다는 것 같던데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올까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 박강호 원내대표는 현재 당 주류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균형이라든지 보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번에 원내대표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돼가지고 바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친명계 일부에서도 지지를 했을 수 있다. 왜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에 좀 균형을 맞추고 일단 통합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당시 논란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박강호 원내대표의 당선이. 근데 이렇다면 이제 박강호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노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함께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흡수되는 효과도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박광원 원내대표 하면 온건파라고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보건, 복지,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강행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제 박광원이 민주당 기존 체제에 흡수되는 것이 더 커버리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큰 변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같은 가능성으로 이제 상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대로 그러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예상치 않게 낙점이 된 거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제 엔화에게 속성이 있으니까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계를 대변할 수 있지 않겠냐는데 그러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건재한데 뭐 당대표에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물러날 지금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태다. 또 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다른 목소리를 원내대표가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대로라면 외연 또 확장성 이런 걸 생각한다면 중도나 무당층이나 MZ세대 쪽을 끌어내려면 원내대표가 좀 더 혁신적이거나 파격적이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반응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강원 원내대표는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요거 네. 야당 원내대표의 만남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지만 박강원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럼 만날까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해서 못 만나죠. 예를 들어서 개딸 쪽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 패싱하겠다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냐. 원내대표 되니까 기분 좋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는 강성 지지층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강원 원내대표 철회 청원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뭐 탄핵 청원도 나왔다고 지금 네. 보도는 됐더라고요.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뭐 철회하고 뭐 탄핵하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준. 당 대표라고 하면은 뭐 당원들이 선출하니까 그러다 쳐도 뭐 어쨌든 예. 어쨌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좀 뉘앙스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만날 생각이 없다. 근데 그 연장 기조에서 원내대표는 만나줄게라고 하면 이것을 사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곱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진복 수석이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 예방으로 난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그거 물어보겠죠.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 이진복 수석 나오는데 그런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요거 물어볼 거고. 그러면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고 나온 다음에는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셨습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대답하면 요건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진복 수석이 가서 진짜 오늘 저 조선일보 일면 보도던 대로 그 얘기하면 박광원 원내대표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래? 저는 근데 예를 들면 네. 네. 대통령이 12만 국빈 방문하고 와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 성과를 가지고 와서 자 원내대표 한번 여야 원내대표 만난다는데 대통령실 오셔서 밥이나 한 그릇 하십시다 하고 하는데 싫어요? 이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제일 좋은 방법은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만나도록 해달라. 그럼 라고 하는 역으로 게 네. 역으로 뭐 좋은데 이 가장 예. 좀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이 불러주시니까 가서 여기 식사하고 다 좋은데 예. 이왕 하는 김에 저 이재명 대표하고 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당 그렇죠. 대표끼리 같이 이렇게 그렇죠. 다섯이 만납시다 이렇게 역제야. 박광원 그렇죠. 원내대표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당내 상황이. 그리고 이진복 정부수석은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과 있었던 그 대화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 강제동원 관련돼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라는 부분은 노코멘트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알겠습니다. 워낙 좀 난감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요 마지막 요 아이템을 네. 저희가 하면서 내일 아침 저희 정치쇼 주제가 아이템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러 가면서 했던 얘기들 그리고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고 나와서 했던 얘기들 기자들이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마 그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윤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